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열혈 팬이자 1년차 중고 세댁입니다. 중고 세댁이 뭐냐고요? 제가 이혼한 지 3년 차. 이제는 정말 믿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동반자를 만나 재혼한 지 7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요즘 회사에서 직장 경력을 가지고 신입 채용에 도전하는 사람을 보고 중고 신입이라고 한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결혼 생활을 경력 가지고 10월 뒤에 다시 도전하게 됐으니 저도 중고 세댁이라는 호칭이 딱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지어봤습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제 겉모습만 보시고 편견 가득한 목소리로 직업을 뭐냐고 물으시는데 제 직업은 변호사예요. 그것도 변호사 시험에 한 방에 합격한 나름 능력 있는 변호사랍니다. 20대부터 워낙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저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제가 지치지 않고 오래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와인부터 위스키까지 술 모임도 여러 개 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차 욕심이 있어서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들도 여러 대 가지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40대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거짓말 조금 보태서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외모와 몸매를 유지하고 호탕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네요. 유일하게 제 인생에서 실패한 경력이 있다면 그건 결혼일 텐데 또 이혼을 하고 나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것도 마냥 실패한 경험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첫 결혼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했어요. 동기 CC였던 전 남편과는 뭐 여자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당시에 서로를 품고 살기엔 철도 너무 없었고 정말 자기만 생각하느라 바빴던 이기적인 20대 남녀였거든요. 그래서 합의하에 큰 싸움 없이 바로 이혼하게 됐어요. 전 남편도 지금 동종업계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유명한데 아직도 재판에서 만나거나 동기 모임에서 만나면 서로 농담 주고받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 정도? 헐리우드 커플이냐면서 주변 놀림도 많이 받았었네요. 그리고 요즘 뭐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아세요? 2022년도에 19만 쌍이 결혼을 하고 9만 쌍이 이혼을 했대요.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참고 버티고 사는 것보다야 아니다 싶으면 서로를 위해서 빨리 헤어져 주는 게 더 현명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명절에 부모님께 잔소리 들을 때를 제외하면 제가 한 선택에 단 한순간도 후회를 했던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사연을 제보하게 됐냐고요?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저 역시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여태 믿고 살았는데 아무리 중고세대기라도 시집살이가 힘든 건 변함이 없더라고요. 중고 신입들은 일도 척척 해내던데 중고 세대계의 시집살이는 왜 익숙해지지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겪게 돼서 이건 꼭 유튜브에다 사연으로 제보해야겠다 싶어서 부족한 글솜씨지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말은 저렇게 청산 뉴스처럼 했지만 저도 이혼이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실패였는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혼을 하고 난 이후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싸우는데 이골이 난 상태였어서 매일같이 재판에 나가 의뢰인을 위해 싸우는 것 자체가 약간 지쳐있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이제 죽을 때까지 난 이 직업으로 살아야 할 텐데 과연 내가 지치지 않고 남을 위해 매일같이 싸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로펌을 그만두고 여기저기 일을 찾아보다가 이제 막 스타트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문 변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질문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 변호사인 거 아시죠? 이거 잘못하면 신고당해요, 대표님. 예, 제가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자문이 대부분이지만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야간 근무가 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가정이 있으셔서 근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시간을 좀 조정해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1인 가구거든요. 그리고 변호사가 밤낮 따져가며 일하면 그게 변호사인가요?
설령 제가 결혼을 했더라도 그렇게 프로답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 주세요. 정말 뭐 사연 들춰내고 무리하게 굴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농담한 거예요. 불편한 건 아닌데 정 마음에 걸리시면 다음에 법인카드 말고 대표님 카드로 밥 한번 사주세요.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이자 이야기할 때 눈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늘 수줍은 것 같은데 또 예의와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게 제가 본 남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답게 제가 법적으로 알아보고 틀을 잡아가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았고 회사에서 밤을 새는 일도 하다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져봤자 얼마나 가졌겠어요. 자연스럽게 둘이서만 야근을 하는 날도 잦았고 그렇게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많아졌고 또 이혼은 그전까지 저희 각자의 흠이었지만 또 공통분모가 돼서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가 또 어느 날은 회사 밖에서 취미 생활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표이사와 고문 변호사가 아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나야 뭐 어린 나이에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철없이 애들 장난처럼 했다가 이혼한 거라고 쳐도 당신은 결혼 생활도 꽤 길었다던데 어쩌다 그런 거야? 전 와이프, 내가 회사를 차리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가 됐던 사람이야. 회사 초반에 내 스케줄이 워낙 많아서 평사원이랑 똑같이 급여 받아가면서 내 비서 일을 자처해서 해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직도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내가 회사를 차린 이후에 내 동생들이 지금 사내이사 전략실장으로 일하고 있거든. 재수 씨 둘도 이전에는 회사에 나와서 일을 도와줬었고. 가족들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으면 초창기에 회사 자리 잡는 데는 어렵지 않았겠네? 빠르게 자리를 잡긴 했지. 그런데 가족끼리 너무 가까이 지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 난 몰랐는데 전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일밖에 몰라서 자기를 못 돌봤다고 하더라고. 미안한 마음에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손해배상이다 생각하고 몰랐던 것도 사실이니까. 과거 얘기를 하면서 씁쓸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참 딱하더라고요. 구구절절 자기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더니 그래요. 자기는 그 뒤로 집에서 여자한테 홀려서 돈이고 뭐고 다 갖다 퍼준 이상한 사람이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똑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남편이랑 언제 다시 재혼을 결심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저는 1분도 더 고민하지 않고 그때라고 얘기해요. 이혼 때문에 집에서 실패자 낙인이 찍혔다는 게 참 암스럽기도 하고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믿고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표에서 돌싱 친구 또 돌싱 친구에서 연인, 연인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남편이랑 드레스도 한번 다시 입어보고 제가 결혼 생활이 너무 짧게 끝나고 어렸을 때 했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웨딩드레스를 다시 입고 꼭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처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대표이사야. 내가 얘를 모자라게 키웠던 것 같니? 아니, 오히려 넘치게 키웠으면 넘치게 키웠지. 난 얘를 그렇게 모자라게 키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어디 여자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꼭 하자 있고 모자란 이혼남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됐지만은 어쨌든 우리 집은 그냥 그런 집이랑 달라. 뼈대 있는 집안이고 너희 아버지는 공직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시다. 사실 우리 아들 재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초혼인 여자들이 결혼하겠다고 줄을 섰는데 자기가 싫다고 다 퇴짜를 놨다.
나도 재혼시킬 마음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인사하려고 불러놓은 자리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것도 다 결혼을 한번 잘못해봐서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진 거야. 뭐 재혼인 마당에 너희 친정에서도 예단이며 예물이며 뭐 얼굴에 똥칠 해가면서 하실 일은 없으실 거 아니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둘이 사는 거니까 둘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시겠다고. 저는 이 사람이 실패했다고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좋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얘기가 나오자 어머님이 학을 떼시더라고요. 누구 저우라고 결혼식을 또 하냐면서요. 저는 정말 제 남편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뭐 결혼식이 대수인가 하는 마음이었죠. 양가 어른들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지난번에 청첩장 돌렸던 사람한테 그대로 또 청첩장을 돌리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니? 거기다 결혼식은 뭐 빈주머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너 벌써부터 우리 아들 돈 그렇게 헤프게 쓸 생각해서 앞으로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휴, 애가 그렇지 뭐. 재혼을 해도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와야지. 어머니, 제발 말씀 좀 조심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모자랐으면 제가 더 모자란데 당신 이제 그만 일어나.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 듣고 있을 필요 없어. 뭐가 부족하다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 너 아직도 그 버르장머리를 못 고쳤구나. 난 분명히 말했다. 결혼식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허락받을 생각이었으면 당장 돌아가라. 재혼이긴 했지만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대로 된 재시작을 알리고 싶다는 꿈은 그렇게 어머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치만 어쩌겠어요.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저희 둘 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 컸으니까요. 어머님의 반대까지 무릅써 가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남편도 제가 웨딩드레스를 그렇게 입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미안한 마음에 웨딩 촬영이라도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꼬일 뻔했던 시작은 현명한 결혼 경력직 두 사람의 판단으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왔을지 시집살이를 하면서 여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가장 복병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만 잘 공략하면 피곤한 일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진정한 복병은 바로 동서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스타트업이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서방님 둘은 물론이고 동서들까지 회계나 사무 같은 간단한 업무들을 맡아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동서들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막 차린 회사라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끔 행동을 했구나. 그 많고 실력 좋은 직원들 누가 다 내쫓았나 했더니 결국 이 집 식구들이 그런 거구나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봤던 두 동서의 첫인상은 못된 여자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둘이 얼마나 붙어 다니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골라가지고 하고 다니는지 본인 남편들이 회사에서 낫지 않은 직급으로 있다면 남편들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행동은 못할 것 같은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나 봐요. 큰 동서가 비선 실세 같은 느낌이라면 작은 동서는 행동대장의 느낌? 처음에는 제가 손윗사람이기도 하고 법무팀이라고 하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형님, 바쁘세요? 지금 검토해야 될 서류가 있어서 박 팀장님, 회사에서는 호칭 좀 주의해줘요. 회사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해요. 가족기업이라고. 태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 형님은 참 이상한 데서 빡빡하게 구신다니까. 저도 아주버님이 대표이사인데 좀 떵떵거리고 다니면 뭐 어때서요. 직원들도 그렇게 저 무서운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지. 형님 안 바쁘시면 나와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가보니 큰 동서가 있는 마케팅팀에서 물건 발주가 잘못 들어가서 3,000개가 넘는 박스를 직접 손으로 포장해야 될 일이 생겼다고 하니 직원들 다 같이 불러서 사무실에서 박스를 접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제가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전 엄연히 제가 맡은 일이 있는걸요. 저희 남편이 저보고 여기 앉아서 박스나 접으라고 비싼 월급 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앉아서 박스를 접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마케팅 팀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팀 신입이나 인턴들까지 싹 다 긁어 모았더라고요. 팀장님, 저도 그렇고 여기 이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 업무들이 다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 팀에서 발주가 잘못 들어간 걸 저희가 같이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 일을 하다가 제 시간에 자기 일들을 못 끝내면 팀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그렇게 다른 팀 신입 직원들을 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저도 방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동서와 작은 동서 둘이 박스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 마음이 쓰여서 커피라도 한 잔 타서 얘기해 볼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큰 동서가 대뜸 제 얼굴 쪽으로 박스를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야, 내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 애한테 형님 소리해가면서 내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너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걸로 보이니? 니네 남편이 여기 대표라고 지금 우리한테 네가 갑질하고 유세 떠는 거야? 내 남편은 여기 대표 동생이야.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라고.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야, 네가 뭔데 직원들 앞에서 날 망신을 줘? 동서,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제가 언제 동서들을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한테 업무 지시를 받는 게 정당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억울하면 대표님께 찾아가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던가요. 업무상 불만이 있으면 날 붙잡고 이렇게 늘어질 일이 아니라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라며 돌려보내니 동서들도 한풀 꺾여서 잠잠해지더라고요. 순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남편의 전 와이프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알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회사에서 마치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하고 다니는 걸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주의를 줘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듣는 동서들의 얘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두 동서 모두 회사 창립 때부터 있었던 터라 팀장 직급까지 어떻게 달긴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도 가족이라 능력 없던 팀장 직함을 달고 있는 건 아닌지 불만이 많기도 했었고요. 또 정말 대표이사의 가족이라는 걸 앞세워서 본인들이 대표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인턴들한테 쓸데없는 심부름을 시켜가면서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내면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인사고과에 다 반영되는 거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설마 했는데 부딪힐 날이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여기서 뭐예요? 왜 울고 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손을 씻으러 간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마케팅팀 인턴 한 명이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저랑 같은 팀 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친구가 사회생활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펑펑 울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게 다른 사람 회사도 아니고 남편 회사니까 불미스러운 일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울고 있는 대학생 인턴을 잘 달래가면서 회사 카페테리아로 들어가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회사 화장실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그동안 저 마케팅 팀에서 일 배우면서 너무 즐겁게 회사 다녔고, 변호사님도 시험 관련해서 여러 도움 많이 주셨었는데, 저 아무래도 이번에 채용 전화는 떨어질 것 같아요. 우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채용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인턴의 말에 의아했죠. 남편 말로는 이번에 들어온 인턴들 평가가 워낙 좋아서 100% 채용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었고 더군다나 아직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내부 사정이 어디서 새어나가기라도 한 건가 싶어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인턴을 더 추궁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김 팀장님께서 일을 하나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PPT나 이런 거 잘 만들지 않냐고. 본인이 발표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팀에 맡길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하셨었거든요. 회사 일도 아닌 것 같고 저도 인턴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잘 얘기했네. 당연히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인턴 학생이 꺼낸 건 차마 저랑 제 남편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아서 사연으로 옮길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기가 차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케팅 팀 팀장으로 있는 저희 작은 동서가 회사 일도 아니고 본인 SNS로 물건을 판매해야겠으니 거기에 필요한 기획안을 짜오라며 인턴에게 일을 시켰답니다. 당연히 겸직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을 뿐더러 업무 시간에 회사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인턴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 뒤로 알게 모르게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다면서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제가 거절하고 난 이후에 대놓고 티는 내지 않으시지만 제가 회사에서 따돌림 받는 느낌이 들어서요. 저도 이게 그냥 느낌이면 좋겠는데 대놓고 업무 지시를 할 때 제 이름만 빼고 하신다든지 어제는 프로젝트가 끝나서 저희 팀 직원들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였는데 애사심이 없고 상사 명령에 제대로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요즘 애들은 책임은 지기 싫어하고 자기 권리는 다 챙기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한테 회사 돈 한 푼도 쓰기 싫다고 회식도 따라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꿈도 꾸지 말라고. 아니,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니, 정규직 전환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 얘기 혹시 다른 사람한테 했던 적은 없죠? 정말 미안한데 피해 안 가게 제가 막아줄 테니까 오늘은 나랑 한 얘기 꼭 함구해 줄 수 있어요? 물론 회사가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게 맞긴 한데 마케팅 팀장 개인의 생각이지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 팀 팀장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과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요. 미안해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저도 대표 이사실에 바로 가서 남편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서들이 자기 직급에 맞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표 이사와의 가족관계를 들먹거리면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자기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다면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일이 정리됐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그 일을 겪었던 인턴과 두 동서들을 불러 모아서 사실 여부 파악을 했고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 둘째 동서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사내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이잖아요. 동서지간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도 가족인데 괜히 이런 일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먼저 선물을 사가지고 작은 동서 집으로 갔어요. 큰 동서도 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우리 잘나신 형님께서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시래요? 아주버님 시켜서 곤장 때려놓고 잘 맞아 죽었나 확인이라도 하러 오신 거예요? 형님, 대체 아주버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무슨 소리까지 들은 줄 아세요? 형님도 우리랑 똑같은 처지 아니냐고요. 회사에서 뭐 되는 것도 아니면서 형님이 뭔데 저희를 문책하라 마라. 남편한테 잎사귀 고자질한 건 형님 아니에요? 그래놓고 뭐 본인은 고귀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 마냥 형님이랑 저희랑 똑같아요. 알아요? 두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눈을 뜨고 저 때문에 직장이라도 잃은 사람들 마냥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물론 가족이 먼저인 사람이지만 그런 마음을 둘째치고 남편 회사가 나쁜 소문에라도 휘말릴까봐 걱정돼서 주의를 주고 싶었던 건데 오히려 뻔뻔하게 제게 화를 내는 동서들의 태도에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크게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동서들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서 남편한테 고자질이라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인턴이 그럼 작은 동서가 SNS에 물건 파는 거 기획안을 대신 써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도 다 그렇게 일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희가 무슨 낙하산 메고 이 자리에 뚝 떨어진 줄 아나 본데 회사 창립할 때부터 힘들게 일해가면서 이 회사 일궈놓은 건 저희 남편들 그리고 우리 둘이라고요. 형님이 뭔데 건방지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훈수질이세요? 결국 남편 낙하산 타고 들어온 건 형님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가 된다고 그 나이에 회사 자문 변호사를 할 능력이나 되는 건 맞고요. 앞으로 웃으면서 형님 동서지간 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화해를 해보려고 선물을 들고 찾아갔던 저는 그렇게 아파트 복도로 덩그러니 쫓겨났습니다. 그쯤 되니까 제가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동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앞으로 웃으면서 형님 동서지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은 100%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동서들이 인턴한테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저를 살금살금 괴롭히는 일들이 시작됐으니까요. 아마 당시에 제가 마음을 굳게 먹지 않았더라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없었더라면 저는 동서들 때문에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괴롭힘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셔도 아니 무슨 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유치하게 사람을 괴롭히나 싶으실 거예요. 작은 동서의 징계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저도 회사에서 더욱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두 동서들은 그 징계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합심해서 저를 따돌리자고 노선을 정한 것 같아 보였죠. 우선 두 사람이 언제부터 회사에서 저를 투명인가 취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사 회의가 있어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마침 두 동서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죠. 좋은 아침이에요. 두 분 같이 출근하시나 봐요? 그런데 제 인사를 들은 두 동서가 저랑 분명히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휙 돌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모른 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다시 말을 거니 큰 동서가 인상을 확 쓰더니 제 손을 탁 쳐내더라고요.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회사에서 먼저 아는 척 말자, 공과사는 구분하자 하셨던 게 형님 아니에요? 앞으로 회사에서 저희한테 사적으로 인사하거나 말 거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큰동서의 이야기에 정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는 말이 어떻게 인사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살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나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제대로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두 동서는 팔짱 끼고 난 불편한 사람이라 한 공간에 있는 게 딱 질색이더라고 숨 막혀서 못 있겠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내려야 될 층을 취소해버리고 다음 층에서 내려버리더라고요. 제가 워낙 밝은 성격이고 학교에서도 따돌림 한번 당해본 적이 없이 자라와서 그런지 두 동서의 무시는 좀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싶기도 했고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자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남편에게 말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 같은 거요. 그래서 어디다가 내색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죠. 그렇게 얌체 같은 따돌림은 계속됐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고민인가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회사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보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건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의 특성상 법무팀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팀끼리 똘똘 뭉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점심 식사도 업무상 연계되어 있는 다른 팀 직원분들이랑 같이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랑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던 직원분들이 저를 피하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탕비실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진다거나 사무실에 들어온 간식을 나누어 먹는데 제 방에 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나쳐 간다거나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풀 죽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회사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오늘 회사에서 팀장급 이상끼리 회식 있는 거 아시죠? 퇴근하시면 회사 앞에 모여서 이동할게요. 기회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회사에서 풀어야지 싶었거든요. 회식이지만 서로 술도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을 확실하게 풀어야지 했습니다. 퇴근하고 회사 앞으로 모여서 이동한 장소는 무한리필 조개구이집이었어요. 그때 알았죠. 아, 나 이거 완전히 왕따구나 하는 걸요. 제가 알러지 때문에 조개를 못 먹어요. 동서들도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알러지가 워낙 심해서 조개나 우러난 국물을 입술에 대기만 해도 퉁퉁 붓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족 모임으로 한정식 집을 가더라도 코스에서 꼭 조개나 조개를 우린 국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빼달라고 주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동서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뭐 워낙 까탈스럽게 알러지가 있다느니 그러신 분 없죠? 오늘은 법인카드로 먹는 거니까 다들 눈치 보지 마시고 실컷 드세요. 거기다가 작은 동서가 저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회식 장소를 왜 여기로 잡았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동서가 말한 대로 괜히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일부러 약까지 먹어가면서 조개구이를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는 신용을 하다 보니까 기어이 탈이 나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 몇몇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화장실 칸 안으로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 없는 회사 사람들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문에다 귀를 대고 듣고 있었죠. 변호사님 불쌍하지 않아? 딱 봐도 김 팀장한테 제대로 찍힌 것 같던데 회사에서 봤어? 완전 없는 사람 취급하던데 나 살 떨려서 그 근처 지나가지도 못했잖아. 딱 봐도 저번 징계 건 때문에 그러지. 변호사님이 그거 내부 고발한 거라며. 나는 대표님 와이프라 그래서 팀장들 마냥 자기 식구 감싸느라 정신 없는 줄 알았는데 좀 의외더라. 난 변호사님 편이야. 야, 누가 들어? 너 말 조심해. 그러다가 괜히 김 팀장 눈 밖에 나봐. 너 아직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본데 대표님 전 와이프도 저 마케팅팀 두 팀장이 짝짝꿍 하면서 회사에서 대놓고 왕따 시키고 능력 없는 여자라고 소문내서 못 버티고 관둔 거잖아. 거기다가 우리 대표님이 자기 동생들을 오죽 끔찍하게 생각하냐? 우리끼리 쉬쉬하는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 위자료 다 물고 이혼당한 거라고. 이 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해. 하여튼 괜히 엮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우리는 지금 같이 모른 척하면 되는 거야. 입이 가벼운 직원들 덕분에 화장실 안에서 그간 동서들이 저질러 왔던 악행을 손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요? 아, 나는 절대 관뒀던 그 사람들처럼 동서들 등살에 휩쓸려서 관두는 일은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과 이대로 회사를 계속 다니다간 이렇게 가족들이랑 부딪힐 일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겹쳤죠. 안 그래도 이전 로펌을 다닐 때부터 제가 직접 사람들을 꾸려서 로펌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터라 결국 저는 그렇게 한 달 정도 회사를 더 다니고 자문 변호사 일을 관두게 됐습니다. 대신 쉬면서 로펌을 오픈할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니고 소속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죠. 그 사이는 제가 결국 동서들 괴롭힘에 못 이겨서 나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소문을 잠재우려는 생각도 크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야 뭐 저렇게 떠들다 말 거니까 하고요. 그런데 회사만 나오면 해결될 줄 알았던 동서들과의 관계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나빠지더군요. 가족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이라는 것을 제가 간구한 겁니다. 제가 회사를 관두고 일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면 괜한 오해가 쌓일 일도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따돌림과 괴롭힘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괴롭히는 방법엔 끝도 없다는 것을 저희 동서들을 보면서 배웠네요. 한동안 저는 사무실 오픈 준비를 한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사무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남편 회사의 법률 자문을 비정기적으로 병행하면서
사무실 오픈 일주일 전까지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강남역 근처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입지 좋은 곳에 소속 변호사가 20명이나 되는 꽤 큰 규모로 로펌을 오픈하게 됐어요. 대표이사는 물론 로펌의 대표 변호사 자리는 제가 맡게 됐고요. 그동안 재혼이라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던 시어머니부터 시아버지까지 제가 사무실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태도가 돌변하시더라고요. 친구분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데 며느리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 데려다가 재판 좀 봐주고 친구 앞에서 면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부터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고 얼마나 버냐 이런 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능력만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고 어머님 아버님도 본인 방식대로 기뻐해 주셨으면 그걸로 나름 성공한 며느리가 아닐까 싶었죠. 오픈하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바쁜데 회사 일까지 봐준다고. 내가 당신한테 고마운 걸 어떻게 살면서 다 갚아가나 싶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여보, 그 더러운 꽃다발이랑 화분 좀 이쪽으로 정리해 줄래? 그래도 제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던 건지 개업날이라고 여기저기서 화환이며 화분, 꽃다발, 꽃바구니들이 잔뜩 들어와서 사무실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꽃밭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랑 기분 좋게 들어온 선물들을 정리하면서 카드를 읽고 있는데 퀵 기사님이 또 한 분 들어오시더라고요. 저 여기 대표 변호사님이 누구시죠? 전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도 이거 참 퀵 배달하면서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이거 제가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배달만 하는 사람이니까 변호사님이 양해 좀 해주세요. 어쨌든 전 배달한 겁니다. 저 오셔서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커다란 화분을 뒤에 두고 난감해하시는 기사님한테 다가갔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덜덜 떨려요. 대체 어디서 뭐가 왔길래 저렇게 기사님이 횡설수설 하시나 했거든요. 기사님 등 뒤로 언뜻 보이는 화분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서 서명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세상, 이게 무슨... 제 비명소리에 남편도 놀라서 얼른 달려왔죠. 서명을 받으신 기사님은 연신 난감한 기색을 표하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고 기사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령인도 제대로 써있지 않고 화분에 달린 근조 리본에는 개업을 축하합니다는 문구가 써있었어요. 아니 누가 이런 짓을 어떤 미친 사람이 보낸 거야? 아까 퀵 기사님 나갔어?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기사님 쫓아가서 누가 했는지 잡아낼게. 내가... 아니야, 나도. 대충 누가 했는지 짐작은 가니까. 당신 말대로 오늘 내 사무실 개업하는 날이잖아. 개업날 이런 재수없는 일 생겼다고 내 기분까지 잡치고 싶지 않아. 이 화분 보낸 사람도 분명 내 기분 잡치라고 있던 걸 보낸 거 아니겠어? 그대로 따라주면 그 사람 배만 불려주는 꼴이잖아. 때 되면 내가 제대로 혼내줄 거니까 오늘은 더 큰 소리 내지 말고 돌아가줘. 안 봐도 뻔했죠. 제 주변에서 이런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사람은 두 동서 말고 더 있을까요? 화분을 본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동생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든 말든 두 동서가 내 가족이든 말든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한테는 제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전 살면서 지는 싸움이라고는 절대 해본 적이 없거든요. 화분을 이고지고 내려가서 사무실 뒤 공터에다가 내다 버리면서 그전 사람들이 당했던 대로 순순히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를 갈면서 다짐했습니다. 개업식 사건이 끝난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을 더욱 쪼개서 남편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진행되고 있는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느라 또 한동안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동서들에 대한 분노가 마음 한구석 깊이 남아 있었지만 저에겐 처리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 분노를 제대로 터뜨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곧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설이었어요. 재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에 잔뜩 긴장하기도 했었죠.
물론 남편 회사를 다니면서 시댁 식구들과 원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곱절로 가깝게 지내기도 했었지만 시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명절이 주는 그 묘한 압박감이 있잖아요. 처음 시댁에서 보내는 명절이라고 신경 써서 양손 무겁게 선물도 사들고 그동안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팠던 남편 좀 쉬라고 2시간이 넘는 거리도 제가 직접 운전해서 그렇게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넌 맏며느리가 돼서 집안 행사에 제일 늦는 게 말이 되냐? 어? 네가 아무리 뭐 잘 나가는 변호사니 어쩌니 해도 결혼했으면 넌 이제 이 집 식구야. 작은 집 애들이 와서 준비 다 할 동안 넌 뭐 하고 있었어? 둘째 얘기 들어보니까 넌 바빠서 시간 맞춰서 못 온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다며? 아주 내 며느리 들인 게 아니라 며느리를 모시고 살고 있지. 얼른 들어가서 앞치마 하나 갈아입고 나와라. 가자마자 떨어지는 어머님의 불호령. 분명히 동서들이 오늘 저녁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 혼자만 일찍 가면 동서들이 눈치 보일까 싶어서 나름대로 배려한 거였는데 제가 시어머니께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또 한 방 먹었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저는 형님이 바쁠까봐 먼저 와서 준비해놨죠. 어머님께도 형님이 요즘 바쁘니까 저희가 먼저 오겠다고 전한다는 게 아마 어머님이 뭔가 좀 오해를 하셨나 봐요. 저희가 뭐 형님 골탕이라도 먹이라고 그랬겠어요? 앞으로 어머님께 하는 말은 내가 직접 전할 테니까 괜히 중간에서 말 옮기지 않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 말대로 괜히 오해 생기니까 아, 네네. 형님 무서워서 가족들끼리 무슨 말이라도 하고 살겠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별 수 있나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오픈한 지 좀 됐는데 벌이가 되는 게 맞긴 맞니? 거기 식구도 많던데 월급 줄 돈은 나오나 해서 물어본다. 강남 땅에 그 자리면 임대료가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머님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두 동서가 옳았구나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님께 붙어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게 오픈했다고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분명 입지는 좋은 자리 같던데 손님이 영 없더라고요. 형님, 손님이 정 없으면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요. 어머님 말씀대로 강남 땅에 그 자리면 임대료가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직원은 직원대로 잔뜩 뽑아놨던데 형님 회사에서 자문 변호했던 거 월급도 얼마 안 하지 않았나요?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다 났나 모르겠네. 변호사랍시고 외제차 오늘 들고 오신 가방도 명품 가방 아니에요? 당장 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물 쓰듯이 쓰시는지. 동서들이 저를 고깝게 생각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명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생각했었는데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두 동서는 저만 쏙 빼놓고 먼저 시댁에 내려와서 저를 엿먹인 것으로도 모자라서는 식사 자리에서 아예 대놓고 어머님께 말을 전하는 척 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아왔던 마음이 폭발하게 된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큰동서의 혼잣말 때문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좋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아주버님이 꽃뱀한테 제대로 물렸어. 어떻게 한 첩도 제대로 못 보고 아휴. 큰동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식사 자리에 합류하러 부엌에 들어온 남편도 제가 일어나 있는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며 허둥지둥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쓸데없이 아는 것 많고 능력도 좋아서 그동안 사랑하는 남편 가족들 풍비박산 날까봐 입 다물고 살았더니 분명히 저보다 아랫사람인 동서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한테 너무 예의 없이 굴어서요. 어머님, 손윗사람이 돼서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잡으면 그게 어디 손윗사람이겠어요? 뭐? 아, 여보, 이 여자 지금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나보고 한 얘기니 너?
동서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손을 올리자 뺨이라도 내리치는 줄 알고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정말 비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랑 나를 동급으로 생각하고 헐뜯었다는 게 너무 우스워서요. 저는 가방에서 제 명함을 꺼내 동서들 앞에 내려놨습니다. 내일 3시에 둘 다 로펌 사무실로 와요. 형님이 훈계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동서들이랑 나랑 법적 분쟁을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주소는 명함으로 써 있으니까 이미 개업할 때 국화꽃 보내봐서 주소는 동서들이 더 잘 알고 있으려나? 여보, 그게 무슨 얘기야? 그때 그걸 재수 씨가 보냈다는 거야? 아주버님 아니에요. 야, 너는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가 화분 보냈다는 증거라도 있어? 생사람 잡지 말고 증거 가져와. 제대로 헐뜯던지 하란 말이야. 내가 언제 화분 보냈다고 한 적 있었나? 아주 둘이서 머리 맞대고 하는 짓이라곤 그거밖에 없지. 어머님, 그리고 계속 저한테 한 달에 임대료 얼마 나오는지 물어보셔서 하는 얘긴데 제가 변호사 일 열심히 해서 그 건물 제 거고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아들 통해서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임대료부터 직원들 월급까지 남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곤 단 한 푼도 없으니까요. 화분을 받고 저보다 더 화를 냈었던 남편은 정말 재수 씨가 그런 짓을 한 게 맞냐면서 식탁에서 동생들을 붙잡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시댁 첫 명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동서들과 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서 로펌 사무실로 누가 삐죽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두 동서들이었어요. 저는 직원을 시켜서 커피 한 잔씩을 내주고 동서들 앞에 서류 봉투를 내놨죠. 그동안 내가 힘없는 형님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조금만 준비한다 싶으면 여우같이 니들이 냄새 맡고 내가 준비하는데 또 초를 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너넨 이제 다 끝났어. 서류 봉투를 열어본 동서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봉투 안에는 남편 회사에서 그동안 서방님과 동서들이 10년 넘게 해왔던 횡령 내역과 이중 장부들, 그리고 저한테 국화꽃 화분을 보냈던 꽃집 CCTV 화면에 동서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형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 돈으로 장난친 적 정말 없어요. 믿어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형님한테 버릇없이 굴어서 기분이 상하신 건 알겠는데 형님, 저 정말 잘못 없어요. 저는 그냥 둘째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희 남편 그래봤자 실장이에요. 둘째 아주버님이 그렇게 다른 주머니 쳐서 준비해가지고 큰아주버님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밀어내고 나면 저희한테도 한 자리 해준다고 약속하셔가지고 저희 부부는 시키는 대로 했던 것밖에 없어요. 야, 너 이제 와서 꼬리 자르는 거야? 국화꽃 보내자고 부추겼던 건 너잖아. 하는 짓이 꼴 보기 싫다고 신나서 꽃집 가서 주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 내 탓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너야말로 어디서 뒤집어 씌우고 난리야. 합심해서 저를 괴롭히던 그 의리는 어디로 가고 제 사무실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두 동서를 경비를 불러서 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동안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전해줬죠. 회사 규정에 따라서 해임 절차를 밟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람 한 명을 바보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왕이라도 된 것처럼 따돌렸던 두 동서는 그날 이후 굳게 닫힌 저희 집 대문 앞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전 애초에 사과받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동서들과의 연락처도 다 차단해 놓은 상태고요. 참 두 동서의 얄팍한 의리가 우습기도 하고 호랑이 없는 고래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동생들을 끊어내야 하는 저희 남편도 속은 어디 말이겠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잘못된 걸 알았으니 늦었지만 바로잡아 보겠다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혼에 실패하면서 배운 게 뭐냐고 서로 지켜주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동서들의 뺨을 시원하게 날리지 못해서 저도 조금 아쉬움은 남는답니다. 그치만 동서들이 쓰고 있던 가짜 왕관을 벗겨버렸으니까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오래 얼얼한 아픔이 남았을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동서들한테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본인들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왜 안 되는지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아들을 둘 둔 주부입니다. 젊었을 적엔 저도 60대라면 인생을 다 산 꼬부랑 할머니일 줄 알았는데 막상 60을 지나고 보니 50대, 40대일 적 마음과 크게 다를 게 없더군요. 다만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초연해지는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 바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이번 유튜브 사연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 솜씨니 마음 편안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충청도 한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인삼밭 농사를 지어왔어요. 20대까지만 해도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던 저였지만 사촌의 중매를 통해 지금 이곳 마을이 고향이던 남편을 만나 정착하게 됐죠.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라 하지만 어릴 적엔 제가 시골에서 농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타고난 농사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남편을 따라오게 됐고 어느새 저도 그럴듯한 농사꾼이 된 겁니다. 처음엔 안 해본 일이 없던 것 같네요. 고추 농사나 가지 농사도 지어보고 복숭아를 키워서 과수원도 해보고요. 그 무엇 하나 손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일궈내기엔 너무나 손이 많이 가는 일에다가 여름만 되면 18시간씩 일해야 하는 그야말로 중노동이었으니까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에 손끝 하나하나가 갈라져 감각을 잃어가도 저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살아내야 하기에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일했죠. 남편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했지만 남편 또한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잠 한 번 편히 못 자고 몸이 부서질 듯 일해왔으니 저에게도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빚을 갚고 새 집을 짓고 자식들 물려줄 재산 정도 모았네요. 그 모두가 알뜰히 써가며 구슬땀 흘려 모은 결과이기에 저에게는 지난 세월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적어도 남 부끄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제 삶의 마지막 숙제가 있다면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자식 가진 부모라면 다 똑같겠다만 저에게도 두 아들은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이 아이들을 보며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그 흔한 장난감 한 번 사준 적 없지만 말썽 피지 않고 자란 애들이에요. 제가 못 배운 터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했지만 타고난 성향이 그런 건지 참으로 순하게 커주었죠. 그게 저의 자랑거리이기도 했고요. 둘은 5살 터울이었는데 첫째는 살가우면서도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둘째는 말수는 적어도 우직하고 믿을 수 있는 든든함이 있었고요. 이렇듯 너무나 소중한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금전적으로는 부족해도 언제나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 후 평생 꼬마 아이처럼 엄마를 찾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어느새 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은 나보다 아들들에게 더 빨리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어느새 그 둘이 각각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첫째는 비교적 빨리 회사에 취직해 다른 부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며느리와 만나 1년 반 만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죠.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된 둘째도 예비 며느리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네요. 둘째는 근처 시내에서 일하고 있으니 더 자주 보는 사이이기도 했고요. 첫째가 3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저는 유독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여나 시골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인해 우리 집에 들어오길 꺼려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아들과 결혼하길 싫어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던 듯이 그 아이는 특유의 명랑함으로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었죠. 그런 마을은 처음 와봤지만 도시와 다르게 자연의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면서요.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런 시골 마을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겠어요. 원래 그런 로망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댁 옆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치, 지은 씨? 적당히 강단도 있고 고집도 있어 보이는 게 첫째와 잘 어울리는 아내감이라고 생각했죠. 첫째는 다 좋지만 약간은 무능감이 있어서 줏대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 만남 후로 첫째 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첫째가 거절하더라고요. 자신이 모아둔 돈도 있고 첫 집은 대출받아서 전세로 가려고 했다면서요. 엄마, 괜찮아. 요즘 다 대출받아서 사는데요, 뭐.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 아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성이야. 젊은 너희들이 돈 모으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벌써부터 빚 내면 안 되잖니. 고마워요, 어머님.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역시 어머님 배포가 크셔.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되어서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 반 정도는 보태주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며 꼭 갚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자식들에게 나누기 위해 모아온 돈이라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또 며느리의 살가운 모습에 기분도 좋더군요. 오히려 그때 전 제 계산보다 한참 적은 금액을 지원해준 터라 나이가 더 들고 나면 가게라도 차릴 목돈을 물려주기로 염두에 두었죠. 둘째는 사실 결혼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워낙 애가 숫기가 없어서 연애와는 담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더니 이렇게 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둘째가 함께할 반려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해지더군요. 세상에, 동창을 다시 만나고 있다고? 네, 너무 잘 됐구나, 세상에. 둘이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도 참 기뻤어요. 그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이 삶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만은 일생이 외롭지 않도록 결혼하는 걸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어찌됐건 여기까지가 제가 걸어온 길고도 짧은 길이에요. 고단한 삶이었지만 순탄하다면 순탄한 일상이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저를 덮쳐왔습니다. 첫째가 결혼한 뒤 1년 반이 지나고 둘째가 결혼을 반년 정도 앞둔 때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될 애가 한 번 인사를 오고 가족 간의 단합을 다져가고 있을 때였죠. 처음 둘째 며느리 될 애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글쎄 첫째 며느라기가 조금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 군기라도 잡을 모양인지 둘째 아이를 내내 못마땅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둘째 며느리 애가 수줍게 인사를 건네고 들어올 때부터 성격이 내성적인 아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부모를 처음 뵙는 자리면 누구나 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가 어머 우리 동서 될 사람은 집안일 안 해봤나 봐. 과일을 못 깎어?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의 말이 느리지? 내가 아까 물은 질문 지금 하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기다리는 재미가 있네. 아유, 그만해, 여보. 그럴 수도 있지. 사람 무한하게 싫어. 아니, 그냥 나는 장난으로 하는 말이었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 좋은 자리에 좋은 말만 오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 아가씨는 어디서 일을 한다고? 장난이라고 하는 말 속엔 뭔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좋은 분위기가 첫째 며느라가로 인해 어그러지는 것 같자 급히 남편이 수습을 했지만 차마 이때의 찝찝함은 지울 수가 없겠더군요. 뒤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첫째 며느라간 명랑하고 강단도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자기 주장도 강하고 어딘지 날카롭고 뾰족한 구석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의미로요. 그게 뭔진 그때 잘 몰랐지만요. 아무쪼록 저 때 이후로 두어 번 정도 같이 자리를 했는데 어쩐지 둘째도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를 불편해하더군요. 저한테 대놓고 험담을 한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냥 묘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어머, 여긴 음식 맛이 좀 그렇네.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전 여기 꽤 비싼 곳이라고 해서 온 건데 여기 누가 예약한 거예요? 아, 예비 동서가 예약한 건가? 후기 이런 거 잘 살펴보고 예약하지 그랬어요. 요즘 인터넷 보면 후기들이 많이 놓아져 있는데. 아, 네, 죄송해요. 예, 괜찮다. 나는 그만해라. 네, 어머님. 아유, 전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실까 봐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하려도 꼭 마지막엔 분위기가 이상하게 이어지더군요. 그런데 첫째 며느라간 저에게만큼은 살갑고 이쁘게 말만 하려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가 어려웠어요. 차라리 저한테 했다면 무슨 말을 얹었겠지만 어쨌든 먼저 집에 들어온 첫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괜한 형님 동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됐죠. 지금은 이때 그냥 넘긴 것을 참 후회합니다. 그러다 일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황을 위해 먼저 설명하자면 남편이 나무를 하다가 낮은 절벽에서 떨어진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뒤로 거동이 불편해졌거든요. 가뜩이나 나이를 먹을수록 농사일이 버거워져서 줄이려던 참이니 남편도 휴식을 취할 겸 여름부터 겨울까지 반년 정도만 아예 쉬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계속 살펴야 하는 인삼밭을 제외하고서요. 막상 쉬려고 하니 또 좀이 쑤셔서 싫더군요. 매일 아침 등산을 가고 강아지를 데리고서 산책도 다니는 등 틈틈이 많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려 했어요. 사람 몸은 너무나 잠깐 사이에 굳어버리니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요. 쉬면서 그동안 못 갔던 교회도 가고 책도 읽고 동네 이웃들과 어울려 지냈죠. 그런데 삶에 여유가 생기니 우리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은 오남매였지만 엄마가 치매를 앓게 된 탓에 돌봐줄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라도 나서서 모실까 했지만 전 일을 시작하면 왼종일 밖에 있어야 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형제들이 모여있는 서울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엄마를 찾아뵈면 될 테니까요. 다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요양원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자주 찾아뵙질 못했어요. 그게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네요. 항상 1년에 한 번 겨울에만 찾아뵀는데 이렇게 쉬게 된 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함께 갈 수 없으니 그때부터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가며 엄마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운 엄마는 자주 못 만난 사이에 많이 수척해 있었고 이전보다 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그래 왔니? 아이고. 제 얼굴도 잘 못 알아봤지만 다행히 이따금씩 정신이 들어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곤 하셨네요. 희미한 목소리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저도 이젠 할머니가 되었지만 엄마 앞에선 여전히 사랑을 바라는 어린 딸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분인데 이렇게 혼자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컸네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찾아뵌 지도 3달이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움직임을 삼가해왔기 때문에 집에만 머무르다 보니 자동적으로 제가 남은 일거리를 도맡게 됐죠. 어차피 여름에 심은 게 없어서 큰 일손이 필요한 건 없었지만 이전에 일거둔 것들을 처리해야만 했어요. 가을이 되니 생각보다 거둘 게 많아서 몇 주간은 꽤나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엄마 요양원에 갈 날짜가 다가온 겁니다.
바쁜 시기니 일정을 미루려고 했지만 이내 포기했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다녀올 때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오던 터라 약속을 미뤘거든요. 그랬더니 요양원 쪽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는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막내딸이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지 않았다면서 찾아달라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어찌나 죄스럽던지 전화를 끊고서 허겁지겁 둘째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에겐 수많은 일정 중 하나지만 그게 엄마에겐 얼마나 소중한 약속이었을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날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를 꼭 껴안아줬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속을 변경하지 않고 다녀오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새벽부터 할 일이 많아서 오전 기차를 놓쳐버리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오후차를 타고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일을 하고 바로 출발한 터라 꼴이 말이 아니긴 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만 대충 갈아입은 채요.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급한 대로 정돈하긴 했지만 평소 때와는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엄마를 만나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뒤늦게 집에 올라가려니 오전에 무리해서인지 몸은 이미 녹초가 됐고 밤은 깊어져서 난감하더군요. 염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첫째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외할머니 요양원에 가게 되면 본인 집이 근처니 와서 자고 가라고 몇 번 말했었거든요. 하룻밤만 신세를 지자는 생각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고맙게도 바로 오더라고요. 첫째 집은 예전에 첫 이사를 했을 때 잠시 들린 것 말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는 자주 보진 못했어도 때 되면 가끔씩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곤 했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와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 관계는 아니어도 속 정이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하룻밤 묵는 걸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게 저의 실수라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집에 도착하고 나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어머니, 지우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무 잘 오셨어요. 아우, 집을 깔끔히 못 치워서 죄송하지만 어머님 집이라고 생각하고 푹 쉬다 가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갑자기 오게 돼서 다은이 너한테 너무 미안하네. 신세지고 싶지 않았는데. 아우, 그런 말씀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밤늦게 돌아가시면 위험하셨을 테고, 이렇게 된 거 아들 집도 구경하시면 좋잖아요. 고맙다. 고마워. 빈말이라도 먼저 나서서 반겨주고 챙겨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맙더군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서 아들 부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남편과 둘이 지내며 있었던 소소하고도 소박한 하루 일과들, 지난 시간 동안 마을에서 일어난 수많은 자연 변화와 여러 볼거리들에 대해서 말해주었죠. 괜스레 걱정할까봐 요양원을 오가며 엄마와 있던 일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요. 아들 쪽 이야기도 들어보니 그 부부도 열심히 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부업으로 할 만한 다양한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인테리어 일을 하니까 그 전공을 살려서 카페 창업 쪽으로 생각한다고요. 카페를? 네, 어머니. 아무래도 회사가 혹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 창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전부터 카페에 관심도 많았거든요. 돈이 조금 문제긴 한데 사실 회사 월급이 빤하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 다 때가 있는 거니까 기다려 보자꾸나. 네, 근데 그 때라는 게 언제 올지 참 모르겠네요. 돈이 있어야 때도 오는 건데 말이죠. 그저 나이든 시골 할머니로선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 같기에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건 모두가 같은 고민이니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대화 중간중간 며느리가 둘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묻기도 했지만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대답해주긴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말하길 도련님은 말투가 너무 딱딱하고 경직돼서 대화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살가운 첫째와는 전혀 다르다면서요. 그래? 네, 어머님. 저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가? 나는 내 자식이니 잘 몰랐구나. 낯을 좀 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서 될 사람 있잖아요. 예비 동서도 조금 뭐랄까? 사람 눈치가 없다 그럴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 눈치가 없다고? 네. 아, 어머님은 모르시는구나. 글쎄요, 제가 그날 예비 동서 온다고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거들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솔직히 좀 놀랐지 뭐예요. 아, 어머님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모르셨을 거예요. 아무튼 전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후로 동서를 제가 잘 단단히 교육시켜야겠다 생각해 두고 있어요. 어머니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 그러면서 또 험담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게 집안의 화목을 위한 거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지친 대화를 나누다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만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겐 깜빡하고 말을 못했지만 내일 일찍 내려갈 예정이었거든요. 남편이 걱정돼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들이 안내한 빈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선 누웠는데 잠자리가 낯설어서 그런지 몸은 피곤하지만 막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목이 타서 물이나 마실까 싶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일 출근할 텐데 혹여나 저 때문에 깰까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조심히 걸어갔죠. 그런데 안방 쪽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낄 일은 아니다 싶어서 모른 척하고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물은 은은하게 쪼르르 떨어지는데 그 소리 사이로 며느리 한마디가 들린 겁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언제 간대? 저는 설마 제 얘기인가 싶어서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끝까지 모른 척 했다면 그 후엔 지금과 아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 저는 당시 제가 민폐되는 일을 한 걸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꼭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방 틈 사이로 들었던 대화는 정말로 아들 부부가 한 말이 맞는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상상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차마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분명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언제 간대? 모르겠어. 아마도 오래 계시진 않을 거야. 지금 시골에 일도 많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언제냐고. 아, 지금도 어머니한테 호레비 냄새나 죽겠어. 그 수태지 같은 호레비 냄새 말이야. 마주보고 있는데 내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라고. 나 냄새 예민한 거 몰라? 도대체 나더러 언제까지 버티라는 거야? 아, 미안해. 네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오늘은 아마도 일하고 오셔서 그런 걸 거야. 내일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괜찮을까? 엄마 분명 내일 오전쯤에 나가실 거야. 당신이 그랬지? 어머니 요양원으로 병문안만 다닌다며. 알고 보면 본인이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저렇게 굼뜨고 냄새나는 노인네는 그냥 요양원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으, 귀찮게 비위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알겠어, 알겠어. 아, 미안해. 내가 내일 엄마 가고 나면 우리끼리 외식하자. 너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가자. 내가 레스토랑 예약해 둘게. 자기 때문에 참는 거야?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투는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꿈이길 바랬죠. 잘못 들은 거길 바랬고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첫째 아들 부부에게 배신당하고 모욕을 받은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요.
나를 저렇게 쓸모없는 노인네로 생각하면서 앞에선 존경하는 어른인 척, 사랑하는 가족인 척 굴었다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긴 밤 내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웅크리고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순간들을 견디고 버텨온 내 신세가 딱하고 안타까워서 울음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내가 훈장으로 여기던 것들이 다 허사였다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 와중에 더욱 신경 쓰였던 건 며느리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가 처음 요양원에 갔을 때도 자식들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더군요. 혹시나 그렇게 오해했을까봐 만약 그랬다면 이제 와서 그 오해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절망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흘러간 건지 모를 긴 밤이 지났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새벽부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서 아들이 방을 찾아왔더군요. 뭐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벌써 가려고? 저를 보며 평소처럼 말을 거는데 도저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붙잡는 걸 뿌리치면서요. 나 간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아무 말도 없냐고. 알았어.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밥만 먹고 가. 그렇게 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서도 주체가 없게 연신 눈물이 나오는 걸 참느라 혼났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욕실에 들어가 제 몸을 닦기 시작했어요. 살이 부르트도록 닦고 또 닦아도 그 냄새라는 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럼 그건 아마도 제 몸에 밴 삶의 냄새가 아니었을까요? 그게 싫었다는 건 그냥 나라는 인간 자체를 증오했던 거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욕실에서 하염없이 몸을 닦아내는 동안 남편이 다가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그 뒤로 제 상태를 걱정한 남편이 이따금씩 첫째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방 안에 틀어박힌 저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배가 고프고 그만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도움으로 몸을 일으킨 저는 전과 같은 기력을 되찾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간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옆을 지키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서울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듣고 느낀 전부를요.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혼자 감당했어야 할 그 고통들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며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모두 자기 죄라고 말했습니다. 내 죄야. 내가 그놈을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내 죄야. 당신은 슬퍼하지 마.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왜 당신 탓이에요. 내 탓이지. 정말 자식 키우는 것 참 힘들구만. 힘들어. 죄라는 말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저는 남편을 안았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저 한평생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온 것뿐인데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깊은 우울함을 느낀 탓에 집안에서만 머무르며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살던 둘째가 이런 변화를 자각하고선 때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걱정돼서 온 거였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니까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정말 아무 일 없으신 거 맞아요? 괜찮다. 정말 괜찮어. 거기다 둘째 며느리 될 아이까지 걱정스레 저희를 쳐다보는데 도저히 입이 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다른 자식에게 할 수 있겠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눈길을 돌렸지만 대신 아이들은 곁에서 잠자코 기다리며 우리를 열심히 보필해 주었네요. 그때 정말로 둘째 며느라이가 될 아이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난의 순간이 우리 부부에게 한꺼번에 찾아와 낙담하고 있었을 때 기꺼이 우리 손발이 되어준 둘째가 있었기에 조금씩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처럼 말이에요. 그로부터 2주 후 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을 챙길 기력이 없어서 이번엔 따로 모이지 않고 개별로 알아서 잘 보내라고 일렀네요. 그런데 눈치 없고 맑게 어두운 사람이 제가 걱정됐던 건지 아니면 둘째에게서 다른 소식을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첫째 부부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과일과 떡을 잔뜩 사들고선 왔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반갑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정막으로 바뀌었어요. 저의 반응을 보고서 놀라 멈춘 거지만요. 이에 며느리는 다분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잠시 놀라서 그래. 다은이 너도 먼 곳까지 오는데 고생 많았을 텐데 어서 들어와라.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저의 생일 축하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첫째네 부부를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너무 순식간에 진행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죠. 둘째까지 오고서야 가족들 전부가 모였고 오랜만에 만난 어색함을 지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도 있는 힘 없는 힘을 짜내서 애써 웃어 보였고요. 그때까지 남편은 첫째 아들 쪽을 아예 쳐다보지 않았죠. 크게 화를 내려는 걸 제 옆에서 계속 말려서 멈출 수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우선 넘기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 함께 저녁을 먹고서 과일을 먹는 때에 발생했습니다. 과일을 하나 집어서 먹으려는데 갑자기 첫째 며느리가 짠 하는 효과음을 내더니 선물 상자를 내밀더군요. 생신 축하드린다면서 가장 해맑은 얼굴로 선물을 준 거였어요. 저는 이번에도 애써 미소 띤 얼굴로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어본 순간 저는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선물은 향수였습니다. 제가 향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고르고 고른 향수예요. 엄청 인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거 힘들게 일하시고 나서 이 향수 가볍게 한번 뿌리시고 나면 새 옷 입은 것처럼 산뜻하게 바뀔 거예요. 어때요? 좋죠? 그렇겠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아들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한테 호레비 냄새나 죽겠어. 그 수태지 같은 호레비 냄새 말이야. 마주보고 있는데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라고. 나 냄새에 예민한 거 몰라? 저는 그 어지러운 목소리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향수가 담긴 상자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와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서 얼어붙어 버렸죠. 그리고서 저는 여태껏 너무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시는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차마 묻지 못했던 것들을 며느리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다은이 너 내가 호레비 냄새나서 향수 준 거니? 네 눈에 나는 구역질 나는 병균 덩어리니까 이렇게라도 악취를 지우고 싶어서 선물해 주는 거야? 너무 고맙다. 내 마음이 잘 느껴져. 겉으로 웃으며 헤헤거리면 네 그 까만 속내가 안 보이니까 모든 게 만만하지?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를 이렇게 기만하는 거 아니니? 제 악에 바친 외침에 며느리는 놀라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첫째 아들만이 뛰어와서는 제 손을 부여잡고 말하길 엄마 왜 이러 갑자기 아이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병균 덩어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지훈아 너희를 위해 평생 살았는데
엄마한테 돌아온 게 고작 그런 취급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엄마 다 들었어. 너희 집에 간 날 밤에 너랑 다은이가 이야기한 거 다 들었다고. 다 들었다고? 정말? 아이, 그때 다 들은 거야, 엄마? 이런 생일상이 무슨 소용이고 생일 선물이 무슨 소용이니? 엄마 마음 갈기갈기 찢어놓고선 태어난 날을 축하해 주겠다고? 너희 때문에 처음으로 난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됐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요양원에 맡기지 그래. 더러운 짐짝 취급받느니 그게 훨씬 더 사람 사는 것 같겠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사람이라면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겠죠. 제 울부짖음에 둘째는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된 듯 아직도 제 손을 붙잡고 있는 첫째를 제게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남편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크게 호통치며 꾸짖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제야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들으셨다니 우선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솔직히 어머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날도 저희 상황 어려운 거 말했는데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말씀 한 번 없었잖아요. 하다못해 가게 여는데 필요한 거 없냐고 묻지도 않고 열심히 하면 때가 온다니 일단 영양가 없는 말만 하셨잖아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도와주고도 남을 만큼 모아두신 거요. 그럼 대놓고 돈 달라고 했으면 그게 더 나았을까요? 그럼 그대로 싫으셨겠죠. 제가 그동안 시댁에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저 원래 그런 성격 아니에요. 살갑고 밝고 엉겨붙는 그런 성격 아니라고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대체 뭐가 있냐고요.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첫째는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지도 멈추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 저래서 그동안 붙잡혀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한심해서 도저히 아들을 쳐다볼 수 없었네요. 결국 돈 때문에 나한테 애쓴 거라는 거지? 그 몇 푼 얻고 싶어서 네 자신도 속이고 여태껏 거짓으로 우리 가족을 대했다는 거 맞지? 그 몇 푼? 그 몇 푼이 저희에게 목숨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골에만 계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있으니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너그럽게 도와주셨으면 이런 사단 안 났을 텐데 돈을 쥐고서 줄 듯 말 듯 행동하시니까 그러죠. 정말 구질구질하게.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일어나더니 아들의 뺨을 아주 세게 연달아 3번 때렸습니다. 그 커다란 소리에 놀라서 우리 사이인 일순간 또다시 적막이 찾아왔죠. 저 또한 놀라서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뺨 때린 거예요? 네가 맞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 없다. 너는 남의 집 딸이니까 우리 집 자식 때린 거지. 이유는 3가지다. 지 애미가 며느리랍시고 들어온 애한테 욕을 듣고 있는데도 멍청하게 서서 말리지도 못했으니 때린 거고, 엄마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때린 거고, 이제 앞으로 이딴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자식 봐줄 일이 다시는 없을 테니 마지막으로 때린 거다. 이제 정말로 끝이니 이만 나가라. 아버지,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가라고. 내 말 안 들리냐? 남편의 말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제야 잘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일어나서 아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멍청하게도 또다시 질질 끌려가고요. 아무래도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아들은 며느리를 따랐습니다. 둘 사이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어떤 위로와 명령을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다만 두 사람은 그렇게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떠났고 가족으로서 끝을 맞이한 겁니다. 물론 피가 섞인 아들과 그렇게 말처럼 쉽게 절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거든요.
늘 순종적이고 순진했던 첫째는 이제 정말로 아내를 선택한 거겠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 그게 말이다. 둘째가 그제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위를 물었어요. 저는 첫째 집에서 겪었던 일을 전부 말해 주었고, 그동안 남편과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아무 이야기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고, 고생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하나 없이요. 그런데 어쩐지 그게 더 위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로 상처받은 마음에 따스한 포옹으로 위로를 건네는 느낌이어서요. 첫째와 며느리가 바라던 게 결국 저와 남편이 모아온 돈이었다는 걸 깨달은 저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에게 결혼 자금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태주긴 하지만 네가 원하면 이것보다 더 내어줄 수도 있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너의 편으로 존재할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그런데 아들은 이 말을 며느리에게 고지고대로 전했을 테고 둘은 그렇게 우리 재산이 탐이나 제 성격에도 맞지 않는 다정한 척을 해온 거겠죠. 자식들을 위해 모아온 돈인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네요. 저는 더 이상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서 재산을 처분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앞으로 노후 자금으로 쓸 돈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돈을 한 통장에 모아두기로 했죠. 하나 둘씩 땅을 처리하다 보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하에 참 많은 곳에 손을 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밭들도 내 일터이자 집 같은 곳이었으니 막상 팔면서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게 모아보니 통장 안에는 어느새 3억가량의 돈이 모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앞으로 먹고 살 돈을 제외했으니 제 기준으로서 그 정도면 꽤나 많이 모아뒀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모아둔 돈에서 조금 떼어서 엄마 요양원 병원 침실도 바꿔드렸습니다.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조금 더 편히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답니다. 남은 빚은 앞으로 살면서 더 자주 찾아뵙는 걸로 갚아 나가야겠죠. 제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 들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이 첫째 부부와 둘째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첫째 내외와 그 일이 있은 지 정확히 3달 만의 일이었어요. 다가온 새해 명절을 명분으로 부르긴 했지만 저는 이게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 가족 모임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초대를 흔쾌하게 받아들이고서 찾아온 첫째네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다만 아들의 얼굴에 걱정과 심려가 가득한지 낯빛이 어두워 보였지만 본인이 초래한 일이니 감당해내라는 마음에 모른 척 했습니다. 그와 다르게 첫째 며느리는 낯짝이 두꺼운 건지 뭔지 그 익숙한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래,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다. 다행이네요. 궁금하실 텐데 저희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카페는 조만간 어떻게든 차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나중에 개업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타드릴게요. 첫째 며느리를 다시금 마주하는 건 구역질이 날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행히 대화가 길지 않은 터라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 둘째 내까지 모였을 때 남편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간 우리 가족의 불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 하면 나와 너희 엄마는 바로 이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를 구해줄 이 돈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고 멀어지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린 그냥 먹고 잘 살고 싶던 것뿐인데 말이지. 그래서 너희 엄마와 상의한 끝에 마지막 결정을 하기로 했다.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자식들에게 양도하는 일이지. 그리고 우리는 둘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기로 했다. 자, 통장 가져가라. 이 말을 들은 첫째가 벌떡 일어나
통장을 빼앗아서 금액을 확인하더라고요. 뭐 3억? 3억을 모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거금을 지석이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잖아. 나도 엄마 아빠 아들인데 이제 와서 연을 아예 끊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요. 맞았어. 연을 끊겠다는 이야기야. 네가 그토록 바라던 돈인 거 알아. 그럼 경솔하게 굴지 말았어야지. 부모를 욕보이고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얼굴에 침을 뱉는 자식한테 돈을 내어줄 만큼 우리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 아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너희가 깨닫길 바란다. 엄마, 제정신이야? 아, 정말 제정신이냐고. 내가 장남이야. 내가 이 집 장남이라고. 아버지, 저번에 제 뺨까지 후려쳐놓고선 성이 안 풀리셨어요? 그쯤 했으면 됐잖아요. 자식이 실수했다고 이렇게 내치는 거예요? 뒷감당 가능하세요? 뒷감당이건 뭐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마. 그러니 넌 이제 그만 나가주겠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흥분한 아들을 붙잡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얘가 왜 이러나 당황했지만 일으켜 세워주거나 말리진 않았습니다. 이젠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역시나 며느리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단 결정하셨다면 돈이 얼마든 원하는 대로 처리하세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번 일을 오늘 꼭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도 전부 진심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낸 저의 오만함 정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은아. 나는 어쩔 수 없니, 오만함이니 그런 말들 어려워. 그래서 그냥 그게 너의 진심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리고 돈은 욕심 없다는 말로 들리니까 다행인 것 같네. 우리 모든 땅 팔아 번 돈이 다 저기 있거든. 지석이 결혼 자금으로 알뜰히 잘 쓸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만 해 주거라. 이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더니 또다시 첫째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첫째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글쎄 정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네요. 나가려면 당신 혼자 나가. 난 여기 있을게. 이렇게는 못 나간다고. 당황한 며느리가 첫째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첫째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흥분한 건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따지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떠와 첫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이제는 한 명 남은 네 편까지 외면할 거냐고요. 첫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말 없이 젖은 얼굴만 닦다가 이내 빠져나갔습니다. 둘째와 예비 며느리만이 그 아수라장이 된 자리를 조용히 정리했고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 형이 저럴 줄은 몰랐어요, 저도. 한숨을 푹 쉬던 둘째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그날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지나고 나자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온 듯 했어요. 저와 남편은 매일 손을 잡고 뒷산을 걷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거동도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대화할 기회도 늘어나면서 남은 노년을 즐기기 위해 각자의 꿈에 대해서 몇 날 며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네요. 둘째가 그간 화를 많이 참았던 건지 저한텐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형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한바탕 크게 소동을 일으켰다네요. 그 소동은 다시 저에게로 돌아와 첫째는 둘째가 자기를 주먹으로 쳤다면서 그런 자식은 동생도 아니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어떡할래? 나 이 자식 고소할 거야. 엄마가 선택해. 고소 막고 싶으면 돈으로 막아. 안 그럼 나 얘 감방에 넣어버릴 테니까. 객기 어린 한마디에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던 건지
너무나 황당하고 비참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근데 거기다 첫째 며느리도 이 연극에 가담하기로 한 작정인데 처음에는 제게와 무릎을 꿇고 빌더랍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사죄드린다, 저를 봐서라도 이 사람 용서해달라, 장남이지 않냐. 서두가 참 길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요구할 건 재산이면서 말이죠. 솔직히 조금 흔들리기도 했어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동생과 등을 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제가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일말의 죄책감도 있었고요. 며느라인 지극정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찾아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용서를 빌었고 심지어 여기엔 예상치 못했던 사부인까지 가세했습니다. 우리 딸애가 하면 안 될 말을 한 것 같네요. 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나쁜 애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한번 품어주시면 절대 배신할 아이는 아닙니다. 사부인까지 이렇게 나오니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린 밉지만 사부인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를 말려준 건 남편이었습니다. 사부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며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자식이 잘못한 게 어떻게 그 부모 탓일 수만 있겠냐면서 직접 예의 있게 사부인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하더군요. 남편의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그 덕에 사부인은 어쩔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며느리 말에 넘어가려던 마음을 접고 꿈쩍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일이 터지더라고요. 바로 자기가 더 이상은 아들과 못 살겠다며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서 호소를 하는 거 있죠. 어머님, 아들 정말 요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제 냄새 발언을 사과드릴게요. 근데 어머님 아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게 생겼다고요. 어머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해 주시든 아님 저 이혼해요. 요란하게 차려입고 나타나선 저한테 이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데 아들이나 며느리나 둘의 속셈이 너무 빤히 보였네요. 어떻게 할까 순간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경찰을 부르고 처리했습니다. 엄마, 정말 경찰 부르면 어떡해요? 왜 못 부를 거 있니? 너 고소 그거 좋아하잖니. 어디 한번 해봐. 자신 있으면 해보렴. 엄마,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제 행동에 둘 다 어지간히 당황했는지 죄송하다며 떠든거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인지.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건 남편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해보자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주더라고요. 당신 골프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배워볼까, 같이? 그럴까요? 남편의 노력 덕에 전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녀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제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언젠가 철이 들겠지만 그때를 울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뒷동산 운동 열심히 하면서 쉼을 가져갔죠. 오히려 그 쉼의 시간 동안 뭔가 재충전된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도 아들에 대한 일도 서서히 천천히 극복을 해나갈 수 있었고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냐고요? 최근에는 함께 집에서 골프를 배우기로 했어요. 과연 그게 될런진 모르겠지만요. 우리 둘째는 무사히 결혼했습니다. 너무 멋진 신랑과 너무 아름다운 신부였죠.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는데 두 사람은 왠지 저와 남편처럼 평생 서로 아껴주며 살아갈 것이란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 예감은 저번과 다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둘째가 자꾸 남편과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괜찮아. 우린 그냥 지금 이대로가 편해.
원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사는 거야. 고맙지만 저희는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괜히 한 지붕 아래 둘째네 눈치를 사서 볼 거 있나요? 나이가 들었다 해도 꼭 자식에게 기대어 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난 우리 부부는 이제야말로 일상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째는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카페를 창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크게 싸운 후에 이혼했다고요. 우리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싸움이 잦았다고 하니 둘의 의견도 100% 맞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첫째 혼자서 단 한 번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진 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도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기까지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아들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엄마로서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긴 자식이지만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치유의 희망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저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남은 시간을 온화하고 평화롭게 보내라는 의미로 미리 아픈 채찍을 맞은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는 아내나 엄마로서보다 온전한 저의 삶을 살기 위해 또다시 남은 날들을 열심히 살아내고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날들이기를 바라며.